원래는 서울 그 고검 검사로 이렇게 재직하셨던 분인데 인생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느끼시고 그 인생 속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그 검사 직분을 내려놓으시고 변호사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권 변호사로서 우리에게 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처음 검사로 재직하실 때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청소년 지킴이, 청소년의 수호천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귀한 것들을 나눠주시고 사랑을 아끼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강주현 변호사님 모시기 참 어려운데요. 선뜻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말씀을 약속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강주현 변호사님 이제 단으로 모실 때 박수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습니까? 텔레비에서 많이 본 사람 같다고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또 왜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혜경공주시라는 분이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메일 아주 발신자 이름이 아주 재밌게 떠서 오늘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저쪽에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한 20, 30년 전에 한신 아파트 저쪽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우리 교회를 알아요. 이 앞에 타계하신 목사님 그렇게 해서 알고 아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느님 은총하에서 큰 꿈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한테 오늘 무슨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느냐 하고 청소년 이야기, 교육 얘기 이런 얘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 이 병 중에 아주 큰 병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성경에 입각해서 내 안에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발견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밴쿠버 소식 때문에 되게 기분 좋으셨죠? 그래가지고 질겅질겅 우신 분들도 많고요. 마치 그냥 자기가 자기의 과거의 한을 다 푼 것 같은 거기에 그냥 넋을 잃고 엉엉 우신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이 TV를 보고 말이죠. 엉엉 울고 그냥 기뻐가지고 난리 구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나이 어린 쪽에 청소년 층이 많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이게 중대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특히 부모 세대들, 장년층 이상의 분들은 우리 옛날에 이런 꼴을 본 적이 없거든. 맨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말이죠. 동계올림픽이라는 건 뭔지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끔 무슨 어떻게 금메달 땄다고 하지만 그게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가질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 김연아에다가 또 그냥 생각지도 않던 금메달을 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감격해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심리가 어떤 심리일까요? 과거에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들을 저 아이가 성취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죠. 마치 내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대견을 하고 바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무지무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 불쌍하던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 5위의 강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김연아를 대통령을 시키자. 대한민국 헌법에는 40살이 넘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오죽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저 젊은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빛이 나고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세종시다 뭐다 해도
사대가 뭐다 해가지고 온통 정치판은 허군 날 치고받고 쑥 싸워. 그럼 차라리 빙상은 이렇게 하는데 말이지 정치도 좀 그렇게 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청소년들 아이들의 반응은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김연아 광고가 나왔다 하면 떴다 하면 채널 돌려버리는 아이 보셨습니까? 그런 아이들 주변에서 보신 분 계세요? 보셨죠? 보신 분 있죠? 있습니다. 요새 김연아 광고 떴다 하면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 어디 지방 행사를 갔다가 청소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거 왜? 그거 왜 김연아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물었어요. 그 대답이요. 너무나 엉뚱해요. 무슨 얘기냐? 아니, 대한민국 광고를 김연아가 다 혼자서 먹어치우면 딴 광고 모델들은 어떡하냐 이거야. 너무한다 이게. 너무한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중고등학생층에서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계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 못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새 청소년들은 그렇습니다. 심지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 배경은 뭐가 있는가? 여러분, 한 집안에서 형제가 두셋이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첫째 놈이 서울대학에 들어왔어. 서울대학에 합격하니까 온 집구석이 난리고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10년 보고 채증이다 뚫린 것 같다고 해서 뭐 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동생 녀석은 어떨까요? 아니 뭘 저런 걸 갖고 저렇게 난리고 있어. 엄마는 왜 저래? 그냥 붙었으면 붙고 서울대학도 여러 대학 중에 하나인데 뭘 저래? 라고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심리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나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한 것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생각. 그 동생 입장에서는 난 뭐야? 그러니까 밴쿠버에서 저렇게 이 20살짜리들이 금메달을 따고 해서 온 나이 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환호를 하고 징징 울어가면서 말이야 박수를 치고 잘해. 그럼 우리 청소년이 보기엔 나도 20살인데 난 뭐야? 우리는 이 모양 이 꼴 만들어 놓고 엄마 아빠들 뭐가 좋아서 저래? 이런 심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합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하도 밴쿠버 그 얘기를 좋은 얘기들만 온통 언론에서 해 되니까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셔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나라 언론도 그렇습니다. 이놈의 언론이라는 게 온통 냄비뚜껑 같아가지고 난리 고소라고 지지고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쏙 가라앉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냄비뚜껑 그 근성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고 말하지만 이거 언론이 더 그래. 신문 방송이 더 그래. 온통 냄비뚜껑 같아.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과연 어떻게 커야 할까? 지금 여러 이 학부모님들 대부분 많이 계실 텐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숙제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못하기를 원하십니까?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공부 잘하면 뭐가 좋은데요? 네? 공부 잘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가면 뭐가 좋은데요? 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처럼 공부 소리가 입에 붙은 나라 국민이 하도 없어.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없어.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슈퍼에서 중고등학생 같은 아이를 만나. 그래도 친절하게 말을 걸죠. 너 어느 학교 다니냐? 몇 학년이냐? 그래서 함부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 더 물어보는 말이 있어. 뭐예요? 공부 잘하냐? 설날 그 알량한 세뱃돈 주면서 뭐라 그래요? 공부 잘해라. 공부 못한 놈은 천하의 역적이야. 집구석을 팔아먹을 천하의 못된 놈이야. 우리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지상 명령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뒤져보십시오. 학생들은 공부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에 걸신이 들렸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요? 어떤 학생일까요?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하죠? 네? 열심히 해요? 아니 그 머리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다 공부 잘하나요? 어떤 아이가 잘해요? 머리가 좋아해요? 머리가 좋으면 공부도 잘할지 모르지만 사기도 잘 쳐요.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로 사기 못 쳐요. 왜냐하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야지. 한 바퀴 더 빨리 돌아야지. 그래야 사기 쳐먹거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 그래서 사기꾼이 많아. 거짓말 도둑질하는 놈도 많아. 뇌물 먹는 놈도 이렇게 많고. 이 머리가 나쁘면요 사기도 함부로 못 쳐요. 상대방이 더 한 수위인데 판판이 탄로나지. 그래서 그 좋은 머리가 좋으면 공부 잘할 가능성이 많죠. 머리가 좋다는 게 뭡니까? 공부 잘하는 아니 어떤 아이냐? 공부 잘하는 재주를 타고난 아이들. 머리가 좋은 것도 그 하나겠지. 우리나라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첫째요 달달달 외우는 이게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달달달 외우기를 잘해요. 두 번째는 뭐냐? 찍기를 잘해야 돼요. 아까 이게 소개를 하실 때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 나왔죠. 고시 2개씩이나 합격하고요. 사법고시나 수석을 합격하고. 제 이력서를 쫙 보면 아주 삐까뻔쩍해요. 공부의 신 같아. 그 저희가 어떤 재주가 있느냐? 달달 외우는 재주가 있습니다. 달달 외우. 그리고 찍기를 잘합니다. 고시 공부도 찍어가지고 붙었어요. 그렇게 하면 점수는 일단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이제 변호사라고 소개가 되고 검사 생활을 30년 동안이나 했고, 그 변호사 전업을 했고 이러고 있는데, 저에게 다시 고시 공부를 할 거냐고 물은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고시 공부를 할 거냐고 물은다면 난 절대로 안 합니다. 난 절대로 사법고시 안 합니다. 제가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요 검사가 딱 됐어요. 검찰청에 딱 가서 앉아 있으니까 저를 만나러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이 다 현직 검사야. 그래서 아침에 딱 출근하셨어. 그럼 하루 종일 어떤 놈들하고 시달려야 됩니까? 첫째, 도둑놈. 둘째, 사기꾼. 셋째, 간통한 놈. 넷째, 강간한 놈. 온통 이런 꾸러기들만 하루 종일 만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야, 너 훔쳤어 안 훔쳤어? 라고 얘기해. 예, 훔쳤습니다. 그런 놈이 많이 있나요? 훔쳤어 안 훔쳤어? 아니 안 훔쳤는데요. 아 정말 안 훔쳤는데요. 그래? 야, 네 주민등록증이 그럼 거기 왜 떨어졌냐?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거기 내게 거기 왜 거기가 있나요? 주민등록증이 다 발이 붙었나? 지가 그래 지가. 이런 녀석들하고 하루 종일 시달리면 열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그러면 퇴근할 때 또 술 한잔 퍼마시고 술이나 퍼마시고 이러고 다녀요. 저는요 그 한 1, 2년 했더니요 못하겠더라고요. 난 절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재주가 있는 친구도 있어요. 저희 그 동료들 중에 보면 정말 그 일에 재주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나중에 저한테 무슨 어떤 정권에서 나한테 검찰총장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 안 한다. 나 안 할 테니까 그런 친구를 시키라 그랬어요. 그래 아주 타고난 검사 기질을 타고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매사에 사사건건 의심이 많아. 이해 갑니까? 여기 안경 쓰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보통 사람이 보면 저 성도님이 눈이 나빠서 안경 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해. 야, 저 못생겨가지고 이쁘게 보이려고 안경 썼나? 이지적으로 보이려고 안경을 썼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그래야 될 거예요. 도둑놈 사기꾼이 붙잡혀 왔는데 훔쳤어 안 훔쳤어? 안 훔쳤어? 그럼 집에 가라. 이래가지고 조사가 되냐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친구들은 검사로서 수사관으로서 또 경찰관으로서 달란트가 있는 친구들.
달란트가 있죠. 오늘 주제가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 그런 사람들은 그저 수식해요. 그런데 저는 도둑놈이 왔어. 그럼 전에 안 훔쳤냐? 훔쳤다 그래요. 근데 왜 훔쳤냐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그래. 그래? 야, 너 오죽하면 그걸 훔쳤겠냐? 이래. 지가 짬발장도 아닌데. 그냥 풀어줘 버려. 이게 검사로는 잼병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 절대로 검사하면 안 되겠더라. 그러다가 이제 처음부터 청소년들이 이 오토바이 훔치다가 싸움복질 해가지고 붙잡혀 오잖아요. 그 녀석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면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선도할 수 없을까? 어떻게 그 아이들이 왜 이런 일에 빠지게 됐을까? 이거 연구하다가 그냥 평생을 그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왜 고시 공부를 봐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괜히 내가 붙어가지고 엉뚱한 놈 하나 떨어뜨렸잖아. 안 그래요? 진짜 엉뚱한, 정말 그런 의심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 검사노릇 해야 할 텐데 그 친구 하나 떨어뜨리고 내가 괜히 남의 자리만 하나 찾아먹고 그래. 한참 하다가 때려치고 그만둬 버렸어요. 못하겠다. 난 청소년 사업이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우선 달달달 외우거나 찍기 잘하면 되거든. 그럼 우선 시험을 합격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나의 달란트에 맞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사법고시 절대로 안 봅니다. 절대로 안 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후배들이,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나와 같은 천천을 밟지 마세요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 뚫린 재주를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뚫린 재주를 찾아라. 뚫린 재주란 말을 좀 유식하게 말하면 소질과 적성 이렇게 됩니다. 별로 유식한 말도 아니지만 소질과 적성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어떤 아이예요? 공부 잘하는 재주, 공부 잘하는 소질과 적성을 타고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애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달달달 외워가지고 찍기 잘해가 시험 잘 봅니다. 오케이?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겠습니까? 그러면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난 아이죠.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났어. 그럼 이 공부 못하는 달란트를 타고난 아이가, 이 공부 못하는 아이의 경우에 공부 잘하는 게 정상입니까?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왜 계속 웃으십니까? 공부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점수표를 받아왔어. 그럴 때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야, 넌 뚫린 대로. 너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난 놈이어서 공부 못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너는 허구한 날 공부하지 안 하고, 텔레비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문양 이 꼴로 집안 망신시키고 다니냐. 이렇게 주워 박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2명, 셋을, 2씩, 3씩 가지신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공부 잘하는 놈도 있고 공부 못하는 놈도 있죠. 있죠. 둘째, 셋째 얘들이 다 성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뚫린 재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누가 이렇게 다르게 났습니까? 여러분이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뱃속에서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끄집어낼 때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걸 주워 박는다고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 우리의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태어나게 할 때 모두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생기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중에 쌍둥이 계십니까? 쌍둥이 우리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우리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란성 쌍둥이도 다른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애가 우는 두 아이, 쌍둥이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아, 저놈이 3분 먼저 튀어나온 놈, 3분 늦게 튀어나온 놈 아신다는 겁니다. 부모는 그걸 구별할 수 있죠. 우리 같은 제3자는 모르지.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이 지구상에 인구가 몇 억이나 있습니까? 60억,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이 60억,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 누가 옆에 앉아있신 바로 여러분들하고 모두 다른
이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하고 똑같은 놈 하나도 없어. 나는 나야. 이 70억 인구 중에 유일한 나입니다. 유일무이한 나입니다. 근데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같음의 철학입니다. sameness. 똑같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주 일사불란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대로 이 모든 식구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밥을 시켜 먹을 때 짜장면, 다 짜장면 먹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놈이 짬뽕 했다고 몰매 맞아 죽습니다. 난 짜장면에 짬뽕 먹고 싶다는데 왜 그걸 꼴을 못 보느냐고. 다 짜장면 먹어야 돼. 다 짜장면 먹어야 돼. 우리들 사고 속에 우린 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사고가 있습니다. 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나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난 놈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은 다 다르게 생기셨어요. 그렇죠? 옷도 다 다른 걸 입으셨어요. 안경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고 키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어요. 요새 키 작으면 루저라고 해가지고 난리를 친다면서요?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도 다르고 생각도 모두 다릅니다. 아침에 식사하시는 것도 다르고 뷔페 식당에 가서 집어드는 음식을 보면 모두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 같다는 부분이죠. 여러분 대부분 다 눈이 두 개씩 달리셨네요. 네? 네. 하나같이 두 개씩 달리셨네요. 그 눈이 두 개다. 콧구멍이 두 개다. 이런 건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같음의 철학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름의 철학이다 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짧은 강연을 들으시는 요령이 있는데요. 강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공감이 간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뭐 단어, 센텐스 이런 거 이제 한 두세 가지 기억하시면 이 한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키워드 또는 키 센텐스라고 한 두세 가지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설거지 하다가도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가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센텐스를 권한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 모두 다르게 태어났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아요. 첫째 놈하고 둘째 놈하고 셋째 놈하고 다르다. 내가 뱃속에서 나온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세 놈이 다 다르다. 다른 것이 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다름의 철학, difference. sameness가 아니라 difference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은 다르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또 똑같이 키워야 되겠습니까? 다르게 키워야죠. 다른 아이들을, 다른 달란트를 타고난 아이들을 다르게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다르게 태어난 것처럼 생긴 것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게 태어난 것처럼 이 아이들이 타고난 달란트가 또한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라는 말씀이 5개, 2개, 1개 그죠? 5개, 2개, 1개. 그러니까 사람이 뭐 다르게 태어나 다른 달란트를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타고난 소명입니다. 너는 노래를 잘하는 재주를 준다. 그러니 넌 나가서 노래 불러라 이러니. 너 말 잘하는 재주를 준다. 나가서 말 잘하고 싸돌아다녀라. 이렇게. 너 달달 외우는 재주가 있다. 재주를 준다. 너 달달 외워가지고 써먹는 일을 해라.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 명령받은 소명이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난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쥐어 박으면 이게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입니까? 네? 이거 정말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난 아이들은 공부 못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공부 못하도록 키운다는 게 무슨 소린가?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난 아이들은 반드시 공부가 아닌 다른 재주를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박태환 선수, 김연아 선수 얘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까? 네?
김연아가 얘가 공부 잘했단 말 들어보셨나요? 박세리 선수가 박지성 선수가 공부 잘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걔들은 달달 위에는 공부하는 재주를 타고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박지성은 뛰어다녀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싸돌아 다녀야 됩니다. 뭘 차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지성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 돼가지고 이 자식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책상머리에 불러다 놓고 앉혀. 야, 공부해라. 공부 안 해? 주워 박어. 이렇게 키웠다고 칩시다. 그럼 이 아이가 오늘날의 박지성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볼을 차야 하고 온통 머릿속 운동장밖에 없는데 그 훌륭하신 어머니께서 공부하라 주워 박어. 그러면 그놈의 집구석에 붙어 있고 싶겠습니까? 뛰쳐나가고 싶겠습니까? 예? 정상적인 아이라면 참 나가서 늘어부터 잘 데가 없어서 그렇지 100번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옛날부터 한 말이 있습니다. 가출 청소는 우습게 보지 마라. 가출 청소 집구석 뛰쳐나간 놈 우습게 보지 마라. 가출을 거꾸로 해보세요. 출가를 말은 불교 용어인데 출가를 해서 큰 스님이 될지 아니면 큰 목사님이 될지 큰 신부님이 큰 수녀님이 될지 누가 아느냔 말이야. 그렇습니까? 이 가출을 해가지고 더 큰 인물이 될지 누가 아느냔 말이야. 그 양반 뭐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자주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정주영 씨라고 기억나십니까? 현대그룹의 창시자죠. 이 양반이 하여튼 경제적으로 본다면 우리 역사상에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것들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아파트들 다 누가 짓기 시작했습니까? 이거 다 그 양반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재주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역대 어떤 대통령들보다 더 업적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 그 양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너무너무 부지런해가지고 그냥 여자들 만났다면 애를 안 모은 양이라고. 그 자식들 막 배가 다 달라. 그래서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양반이 무슨 출신이냐. 가출 청소년 출신이랍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했대요. 난 그 양반이 쓴 책이 있다고 하는데 뭐 말만 듣고 얘기는 뭐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번을 가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가출할 때 뭘 들고 튀었다고? 소는 너무 무겁잖아 들고 튀기가. 소 판 돈. 자기 아버지가 소를 딱 팔아가지고 딱 꼽붙여놨대요. 근데 이 정주영이 이 어린아이가 그걸 들고 튄 거야. 그냥 들고 튄 거야. 그게 평생의 가슴에 맺혀서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가서 자기 고향자리에 푼 거야. 그 얘기 기억나세요? 그 속죄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 입장 우리가 한번 대보자고. 정말 또 그 돈이 필요해서 소 한 마리, 큰 귀정어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딱 꼽붙여놨거든. 장로 밑에 꼽붙여놨. 이게 없어진 거야. 이 새끼가 가져간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잡으러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평생에 이 불효 가슴이지. 그 소 판 돈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한테 다 돌려드릴 수도 없고, 소떼를 모르고. 우리 인류 역사상이 말이죠. 이 종뿌리를 겨누고 있는 적성 지역에 그렇게 많은 소떼를 몰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가서 강원도 어디 북한 쪽에 어디 거기다가 풀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가출 청소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가출 청소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네, 그런 얘기예요. 왜? 오늘날 같은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풍토를 보건데 자기는 도저히 공부에 재주가 없는 아이야. 그런데 이 훌륭하신 어머니가 허구한 날 붙잡아 놓고 공부하라고 쭉 박어. 학원 가라고 그러고 과외 공부하라고 쭉 박어. 그러면 뛰쳐나가고 싶겠습니까? 안 뛰쳐나가고 싶어요. 네? 뛰쳐나가는 놈이 똑똑한 놈입니까? 못 뛰어나가는 놈이 똑똑한 놈입니까? 그래서
저 이런 획일적인 고정관념을 강요하는 이거는 우리 부모들을 해서는 우리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이다. 죄악이다. 어디에도 성경 어디 구절에도 애들 공부 잘해야 된단 말이 없고요. 애들 공부 잘하라고 주워박으란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주워박습니까? 왜 주워박습니까? 그러니 저희 이야기는 뭐냐. 사람은 태어날 때 모두 다른 달란트를 타고났다. 그 달란트를 찾아서 그 달란트를 키워라. 그 달란트를 찾아서 자신의 달란트를 마음껏 개발하고 마음껏 발휘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제 서울대학 뭐 스카이다. 저는 처음에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래서 어떤 미친 사람이 뭐 빌딩 옥상에다가 무슨 대학교를 지었나라 또 그랬어요. 대학 간판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일생을 먹여 살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에 서울대학이고 연세대학이고 고려대학이고 이런 데 대학을 들어가야 안정적인 직장을 갈 수가 있고 취직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논밭 팔아가지고 사교육비를 들여가지고 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보세요. 제가 서울대학 출신인데 내가 오늘 청소년 사업하는데 서울대학과 간판이 보태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한 번 보태줬나요? 뭐 도와준 게 있나요? 서울대학 간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서울대학 출신이니까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계시지. 만약 노무현 씨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대학교 안 나와서 쳤다고 소리 한다 그럴 거예요. 대학 간판이 그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요, 지금은 변호사 사무소 때려치워버리고 안 하는데 저는 변호사들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한 변호사 서울법대 출신. 뭘 일을 시켜봤어요. 머리는 너무너무 좋아. 머리는 너무너무 좋아. 근데 도대체가 구멍을 뻥뻥 내요. 지 재주 입고 있다가 농땡이 치다가 가장 중요한 거 빼먹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적어내지 않고 날짜 넘겨버리고 이런. 근데 쫓아버렸어요. 저 시골 이름 없는 어떤 대학교에 아주 성실한 친구를 불러다가 그 사람 교체해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잔머리 잘 굴리고 머리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학교에 가서 대학 교수나 해. 대학 교수. 대학 교수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밖에 나가서 축구 좀 해라. 라고 나는 그것도 싫다. 난 방구석에 앉아서 맨날 썼다 지웠다 해야 되겠다. 라는 이 성질을 가진 사람. 이런 달란트를 타고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학 교수 하면 돼요. 대학교는 그런 사람이 하고 판사, 검사 이런 사람이 하고 남의 배째기 좋아하는 사람은 의사하고 다 자기가 탤런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노래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가수가 되고 스케이트 타기 좋아하는 사람은 스케이트 선수가 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분야가 있어요. 수많은 그 분야는 각 자신의 탤런트에 따라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그렇게 썩어 빠진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가? 이게 과거에 쾌쾌 먹은 왕조시대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산농공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젊으신 분은 요새 하도 한자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산농공상이라는 말을 모르는 이제 젊은이들도 있어요. 산농공상이 뭐냐? 선비사자, 농업할 때 농자, 공업할 때 공자. 무료라는 공짜가 아니고 공업할 때 공짜. 상업이라고 할 때 상자 이런 거야. 산농공상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사회의 계급 구조를 쫙 설명한 겁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선비야. 선비사자야. 선비들은 에헴 그리고 선비들은 이거 이제 폰만 재는 거야. 입만 갖고 일하고.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을 짓느니. 그 다음에 공업에 종사하느니 상업에 종사. 요새로 말하면 이 장사인데 요새로 말하면 재벌 같은 게 저 네 번째에 속해. 그래서 서열을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이게 산농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사회적으로 대우받고 큰소리 뻥뻥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나 없이 사자가 되려고 그래. 장원급제 해가지고 사자가 되려고 그래. 근데 양반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땅 가진 사람은 농업하고 공업 이 기계 만지고 이 하는 사람들 아주 전시했어요. 더군다나 장사하고도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아주 전시했어요. 연예인 선수 운동선수 저 밑바닥에 저 밑바닥. 옛날에 연예인 같은 말 요새 말하면 딴따라라고 요새는 딴따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얘 그들 아주 천민이에요.
그렇게 우습게 봤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연예인들 딴따라라고 우습게 볼 수 있습니까? 네? 한류, 대한민국을 이렇게 전 세계 한류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연예인입니까? 뭐 무슨 정치인입니까? 연예인들 아니에요.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 말이죠. 가수들 말이에요. 뭐 이 친구들. 일본의 것도 누굽니까? 얘들이 한류를 전 세계적으로 한국으로 알리고 다녀요. 게다가 축구 선수, 스케이팅 선수. 이번에 보셨잖아요. 이게 뭐 돈으로 치면 뭐 20조 원이니 어디니 또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오지간 뭐 그게 현대자동차 자동차를 몇 대를 판 것보다 더 많다는 어쩌는지 뭐 이런 계산법이 나오다. 옛날에 말이죠. 운동선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비들이 어떻게 이 싸가지 없이 이거 운동을 합니까? 그것은 아주 싸가지 없는 짓이지. 그 옛날에 고종 황제가 내가 뭐 그때 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직접 들은 얘기 아닌데 고종 황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와서 마당에서 테니스를 쳤다며 테니스. 테니스를 쳤대요. 고종 황제께서 또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그런 걸 선수하십니까? 하인들을 시키시지 그랬다는 거예요. 지 건강 위해서 지가 운동하는데 그걸 하인들을 시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글쎄. 그 운동이란 건 저 하인들이 천한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김연아, 뭐 박태환이, 뭐 박세희 뭐 어쩌고, 박지성이 어쩌고요? 그거 다 하인들이야, 하인들. 그런 생각이 우리들 사회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과거 왕조 시대에 썩어 빠진 생각이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했냐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사람들 우리 아닙니까? 이제 세상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오히려 우리 한국을 세계에 빛내는 사람이라면 방금 말한 이런 축구 선수들, 연예계 인물들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대한민국을 더 잘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선비에 속한다는 정치인, 언론인, 교수들 이런 사람들 꼴 좀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나라 정치인들 좋아하십니까? 거기를 설레설레 흔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나라 선비라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선비에 해당하는 이 정치한다는 사람은 꼬락서리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선양을 하고 다닙니까? 개망신을 주고 다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제가 이 언론사 같은 데서 설문조사를 하면서요.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인기 있냐 이런 조사를 하라. 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대통령들도 다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박정희 그러면 무슨 뭐 경제 성장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독재를 했다. 또 뭐 김대중 그럼 이 사람은 민주화를 했는데 뭘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공이 많고 과가 조금이라면 더 많이 존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개탄임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뭐 그렇게 잘난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던 등장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에 그 다음에 10몇 명의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사사건에 대통령 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불행하냐 우리 국민이 불행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선비 노릇하는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대통령이 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못 살게 그러는데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 양반은요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만약 이 양반이 아니면 우리가 공산 국가가 됐을지 지금의 저 김정일 치하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말년에 독재를 해가지고 노인네가 빨리빨리 나이 먹었으면 고마워 나올 일이지 늘어붙어 있다가 국민들의 손에 요새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이 나라의 땅에서도 못 죽고 화웨이 가서 죽었어요. 아시죠? 그 사람 보세요. 쫓겨나서 죽었어요. 그 다음 대통령 잠깐 하다가 그 다음도 청와대에서 쫓겨나 버렸지. 그 다음 대통령은 쿠데타를 해가지고 집권했어요. 경제성장도 뭐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총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저 중앙정보부장이었다면 밑에 신복 부하가 총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잠시 하다가 또 쫓겨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모시라는 대통령이 어떻게 했나요? 그 사람 교도소 갔잖아. 그 다음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또 교도소 갔잖아. 그 다음에 민주화했다고 대통령이 되더니 말이야. 이 사람은 자기는 교도소하고 지 자식 새끼 교도소 보내대. 자기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그 다음 대통령은 지 자식 새끼를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씩이나 또 보내더라고, 교도소. 교도소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버렸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교도소 가거나 총 맞아 죽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칭송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말하기를 야, 너 큰 꿈을 품고 대통령이 되라. 그리고 총 맞아 죽어라. 너 대통령 돼가지고 뇌물 쳐먹고 수천억씩 먹고 교도소 가라. 아니면 지 자식 새끼를 교도소 보내라. 이런 인물이 되라. 아니면 자살해라. 이런 인물이 되라고 이러면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디 존경할 곳을 그 사람이 한 업적도 있습니다. 업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나 돼지도 일할 만큼 일을 하는데 그렇게 불행한 대통령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역대 어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 국위를 선양하려고 아무리 싸돌아다닌다 한다 하더라도 이 축구 선수 하나가 이 연예인 한 사람이 가수 한 사람이 순회해서 한국의 브랜드를 높인 것을 비해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더 큰 공로를 세웠습니까? 누가 더 자랑스럽고 누가 더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나 없이 대통령 하려고 난리 구설하고 정치한다고 저 난리 구설하고 그러고서 국회에서 맨날 썩어빠지 치고받고 쌈박질하는 그따위 인간들보다 자기 소질과 적성을 찾아서 그것을 개발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인물들 인물들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자기를 실현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아이가 어떤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나라는요 83%가 대학교를 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대학교 간 놈이 83%고 대학교를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놈은 99%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쯤 되는 애들이 바로 김연아 무슨 박지성이 이런 애들입니다. 얘들은요 세계 스타가 되니까 각 대학에서 모셔가 자기 대학을 오라고 자기 대학 선전하려고 쏙 보이게 말이에요. 짝이 없이 말이죠. 그렇게 99%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고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서울대가 간판 다는 것, 그것이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서울대학 나온 룸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요새 판검사요? 1000명씩 뽑아가지고 지금 변호사들 판판이 들고 앉아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판검사 변호사 되고 싶어요? 의사들 얼마나 남아 돌아갑니까, 요즘? 언제까지 이렇게 썩어빠진 생각에 낭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린이 청소년 사업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자기의 달란트와 맞지 아니하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게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자기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할 망정. 왜 하기 싫은 일, 죽어도 못하겠다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고 협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서양의 관념으로 생각하면 아동 학대입니다. 청소년 학대입니다. 이건 죄악이고 범죄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학부모들이 다들 미쳐가지고 이런 짓을 이 순간에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가끔 잡지 사고 신문 사고 방송국 이렇게 인터뷰가 와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해서 청소년 사업을 하시게 됐습니까? 이런 얘기도 질문하고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아이가 둘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둘 다 대안학교를 보내셨습니까? 그러겠죠.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제가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알겠지만 옛날에 경기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삐까뻔쩍한 학교였습니다. 내가 경기고등학교 출신이고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내 집사람은 경기여고 출신이고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둘 다 고시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 어디 갈까요? 또 경기 가고 또 서울대학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시 볼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고 서울대학 가라고 말해본 적이 해본 적이 없고 판사검 다들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일에 청소년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고 비행 청소년들, 일탈한 청소년들, 고통받는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타고난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마음껏 찾을 수 있게 해주지 못하고 왜 어른들의 고정관념 가지고 판사검사대라, 서울대학 가라, 달달 외워라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병의 근원이다. 만병.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지 자식 따두고 도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예 대안학교라는 게 있어요. 대안학교. 그럼 입시 공부 안 시키고 지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하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로 골라. 나중에 또 하나 학교를 내가 지어버렸어 같이. 내가 설립자가 되고 같이 지어버렸어요. 지금 손 뗐지만. 그래가지고 졸업시켰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밖에 나가서 애들, 자기들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애들이. 뭐 인터뷰할 때도 그래서 가급적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개된 장소가 아니니까. 얘들이 뭘 찾나? 전공을 뭘 하고 싶은지, 앞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냐. 가만히 지켜봤어요. 근데 지금 뭘 하고 다니냐. 한 놈은요, 영화 찍는다고 그러고 다니고요. 한 놈은요, 미디어 아트 한다고 다녀요. 그 미디어 아트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백남준 같이 되는 거냐?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고 말아버려요. 우리가 하도 이 부모하고는 다른 그런 걸 선택하고 지 멋대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농담 삼면서 그래. 자, 쟤네들 말이죠. DNA 검사 한번 해보자. 저는 돈 캐요. 난 관계 안 해. 지 인생 지가 골라가지고 지가 선택해서 가는데 내가 왜 판사검사 되라고 하고 왜 서울대 가라고 강요하느냐는 것입니다. 난 가라겠다. 네 마음대로 골라라. 그리고 나중에 부모 원망도 하지 말고 네 책임이야. 네가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강의를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옳다고 말이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싹 돌아서 나가가지고 내 새끼는 하모니가 또 솔법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 올림픽에 영웅들이 귀국을 해서 나는 정말 반응이 어떤가 잘 오늘도 보고 있어요. 내일 모레도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써줄 건데 잘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때에서 받아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일찍부터 개발하면 누구나 다 저런 상이 될 수가 있다. 다 저렇게 성공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무슨 1등, 2등 꼭 금메달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질과 적성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 참 발견하기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하세요. 우리 한영 그런 거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뭐 특기 같은 게 안 보이는데요. 말하면 축구면 축구, 뭐 골프면 골프 이렇게 그런 게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문과 출신이 돼서 이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신기하기 짝이 없거든요. 근데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엄마 뱃속에서 사람이 톡 튀어나오잖아요. 깐나이가 톡 튀어나오잖아요. 그땐 뭐 머리가 주먹만 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점점 큰단 말이죠. 몇 살까지 커요? 몇 살까지 커요? 여러분 키가 클 때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큰다는 게 뭐냐면 처음엔 세포 하나였잖아. 난자하고 정자의 세포 합쳐져가지고 제3의 세포 하나 다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세포 분열 2, 4, 8씩 쫙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세포 분열이 쫙 하는 거거든. 그 세포 분열이 해서 세포가 많이 늘어나는 게 그게 키가 크는 거예요. 선생님 키가 몇 살까지 크신 걸로 기억해요? 머리가 나빠서 생각했나요? 뭐 어떤 분은 16살까지 큰 분도 있고 어떤 20살까지 컸다는 사람들 상황도 좀 달라요. 근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10대 후반 고등학교 때까지 크고 또 그 전에 서둘러서 끊는 사람도 있지만 그 후에는 안 커. 그죠? 그게 안 크죠? 그 후에도 계속 크신 분 손 한번 들어봐. 나이 30살이 됐는데 키가 크더라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만큼 이 세포가 쫙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왜 이렇게 청소년 사업을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놀라운 신비야. 저는 아이들에게 뭐 키웠다 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키우긴 뭘 키워? 자기가 엄마가 무슨 세포 분열을 시켰나? 그 세포가 좋은 데서 쫙쫙쫙쫙쫙 막 늘어난 거야. 세포가. 그렇지. 우리는 뭐예요? 밥 주고 뭐 비료 주고 뭐 이런 거밖에 안 하는 거야. 그 소위 정원사 이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학부모 강연 같은 거 들으실 때 보면 뭐 정원사 이야기 많이 하실 텐데 남은 지가 크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정원사 뭐 잘못 크면 좀 잘라주고 이렇게 하는 정원사 같이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지가 앉아서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다 골라서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키운다는 말 이거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애는 지들이 컸다. 근데 옆에서 우리 크는 거 좀 도와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쫙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도 쫙쫙쫙 늘어나요. 갓난아기 때부터 쫙쫙쫙쫙 늘어나요. 이게 수십억 개, 몇천억 개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기해하는 것은 도대체 저걸 어떤 놈이 계산해 봤나. 이 과학자들은 놀라요. 요즘 뭐 컴퓨터도 발달했겠지만, 이 과학자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과학자들만 만나면 제가 쫄아. 이렇게 뇌세포가 쫙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뇌세포도 발달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발달하는 데가 여기랍니다. 이 전두엽, 인격적인 얘기예요. 두 번째 한 5-6살 정도 요 측두엽이 발달한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요쪽에 이게 두정엽이라는데 이게 아인슈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음악 같은 걸 한다고 그러는데 이 전두엽이 이게 아주 감성적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3살 때부터 뭐 바이올린 한다, 4살 때부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언어적인 이 측두엽이 언어적인 이런 것도 이제 관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 그래서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한 5-6살, 5-6살 됐을 때 그때부터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날 엄마들이 미쳐가지고 말이야 조기 교육한다고 그래가지고 2살, 3살짜리 때 영어 테이프 들어주고 영어 테이프 들어주고 2살, 3살 때부터 영어 테이프 들어주고 영어 잘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무지하게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 조기 교육 그 절대로 시키지 마세요. 에? 왜? 여기 언어를 잘하게 하려면 여기에 이 세포가 발달해야 해서 이게 시냅스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말하면 이 전설줄이 발달을 해야 돼요. 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전기가 100볼트짜리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500볼트를 갑자기 걸어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터지지. 과부하. 문자 쓰셔서 저분께서. 과부하로 터져버리지. 여기 아직 이게 형성도 안 됐는데 뭐 넣잖아요. 그럼 한순간 반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신동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멍한 놈 됐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뿅 갔더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게 터져버려. 그러니까 이거 발달한 시기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2살, 3살짜리가 과학적이다. 말도 안 돼, 그거는. 이 두정이 아직 발달도 안 됐는데 무슨 2살, 3살짜리가 과학자야. 이게 발달한 시기 좀 됐을 때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게 작동을 해가면서 숫자도 막 합해가지고 말이죠. 뭐 요거 기계도 뜯어다 붙였다 하는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야, 사람이 좀 날아가면 안 될까? 날아가려면 저거 붙이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적성을 발견한 시기가 다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이게 10살짜리인데 이게 뭐가 뚫린 제조가 뭐가 안 보인다.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렇게 막 따지고 대드시는 분도 있어. 어? 지금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예정이 20분이요? 시간 거의 다 됐잖아요. 네? 무슨 얘기 하다가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이 적성을 개발을 하는 건데 이 적성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달달달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만은 절대로 체험이 안 돼. 신발 공장에도 가보고 방송국에도 가보고 뭐 지하철 땅속에도 들어가보고 산통대에도 올라가고 오만 걸 다 해보는 거야. 이런 기계도 사다 주고 이런 컵도 사다 주고 여러 가지 좀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느 날 이런 걸 하나 사다 줬어. 근데 이 아이가 밤새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잠도 안 자. 왠지 좋아하는 거야. 그 왠지가 중요합니다. 왠지 미쳐가지고 그래요. 이것도 또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며칠 놀다가 또 때려치고 관심이 없는 아이가 있어. 그럼 그건 또 아니야. 한 1년 나 배드민턴 하기도 한 1년 다니더니 그것도 때려치고 안 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동안에 이 체험을 한 것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다 레코드가 돼서 다 쌓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언제쯤이냐? 10대 후반입니다. 10대 후반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여러분 이제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문과 이과가 아니지. 일반계, 실업계, 전문계, 또 예체능계 이렇게 갈라지죠. 그게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인류의 그 경험에 의해서 중학교에서 10살, 이제 15살, 요때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인문계다, 뭐 인문계 가서도 문과다, 이과다, 그다음에 저기 실업계, 전문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예체능계 달라지잖아요. 그때쯤이면 대충은 탐색이 되는 시기다라고 해서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오늘 뭐 시간이 다 됐다니까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난 이 대학교,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아주 주목합니다. 대학교 저거 가기 싫은 놈 가지 말라 이겁니다. 가기 싫은 놈이 대학 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말이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골프 고등학교, 요리 고등학교 이런 데 들어보셨어요? 그거 아주 박터집니다 요새. 신지혜 선수, 걔 한평 골프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한평 골프 고등학교 아니 세계적인 스타 선수를 만들어냈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요리 요새 애들이 너무너무 요리 좋아해. 요리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시장이 너무너무 커. 이 요리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요, 대학교 갈래 안 갈래? 아니 안 갈 거예요 그래. 왜? 아니 3년 동안 내내 요리만 배우다 보니까 나 빨리 플라자 호텔에 입사해가지고 수습 사원 이거 해보겠다 이렇게. 오케이 굿. 그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어요. 뭐 25살 되거나 한 30살쯤, 35살쯤 돼가지고 요새 새로 나온 뭐 요리에 관한 지식이 없나? 파더 스타디. 더 깊은 공부를 하지. 그때 뒤늦게 가도 돼 대학이란. 대학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고등학교 전에는 쪼록 들어가는 게 대학교가 아니에요 원래. 누가 그랬다고 제대로 만들었어? 어떤 놈이? 썩어빠진 사람들이. 그래서 대학교라는 거, 너 좀 요새 새로운 지식 좀 배워야 되겠다. 그때 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많은 체험을 시켜서 왠지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을 찾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2살, 3살, 뭐, 4살, 다도 요 시기에 좀 다르기 때문에, 요때는 뭐 예능 뭐 이런 것 좀 약간 시켜보세요. 어떤 애는 피아노 좋아하는 애 있고, 뭐 어떤 바이올린 좋아하는 애 약간 있어요. 이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뭐 다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때쯤 되면 또 언어도 발달하고 뭐도 발달 이렇게 해요. 요때는 또 공부도 시켜보는 거야.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을 해야 돼.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my way. 자신의 길을 택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놈은 날아가요. 이놈 나고 빨리 썩어 빠져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고3이 어느 과에 갈까? 수능 점수 나온 거 점수 봐가지고 그것도 대학교를 찍어갖고 가. 이 점수에 맞는 데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학교를 얼마나 엉터리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가 하면 수학과 나온 놈이 뭐 출판사에 어디 회사에 외판사원이라고 싸돌아다녀. 경영학과 나온 놈이 출판사에 가서 쪼그려 앉아서 잡지 만들라고 다녀. 그래서 대학 사니까 뭐 배웠어? 뭐 배웠냐고. 그동안에 허비한 낭비한 시간을 전부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머릿속으로 곱해보세요. 이 천문학적인 낭비를 길바닥에 쏟아붓는 이 천문학적인 낭비를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이 멍청물 같은 짓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아주 나 저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놈 풍수령 뜯어 고쳐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 사랑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이 획일적인 입시 교육부터 해방을 돼서 진정 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마음껏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서 그것을 실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만들어 놓고 죽었으면 좋겠다. 제 꿈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질과 적성이라는 걸 없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딴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할 때 하고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친구가 우리 집에서 친구들이 찾아온다. 우리 개꾼들이 찾아온다. 그래서 집에서 파티를 한다.
그러면 열심히 이제 궁둥이 흔들어가면서 청소도 하고 뭐 음식장만 하지. 그렇죠? 제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좀 낮잠 좀 자고 싶은데 그 훌륭하신 시어머니가 청소해라 그래. 그래서 억지로 청소를 해. 그럼 궁둥이가 흔들어집니까? 안 흔들어집니까?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는 천냥지 차이입니다. 격리 사원에 재주가 있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펜트를 굴려가지고 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갑자기 발령을 해서 외판사원을 시켜보세요. 너 싸돌아다녀라. 얘를 미쳐가지고 못합니다. 까꾸로도 마찬가지. 외판사원에서 싸돌아다니는 아이를 너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돈 계산이나 해라. 이러면 한 시간도 못 앉아 있습니다. 미칩니다. 폴딱폴딱 뜁니다.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는 거지. 얼마나 좋아. 적재적소. 참 좋은 말이에요. 적절한 제목을 적절한 장소에 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이 많은 젊은 인재들이 정말 자기 뚫린 재주를 찾아서 그 적재를 적소에다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신바람이 나죠. 그래서 밤새워서 해도 까딱도 안 해요? 그럼 또 성과가 있어. 그럼 성과가 좋으면 또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지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창의성 교육, 뭐 상상력 교육 어쩌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창의성이고 상상력이고 저절로 나와. 이런 컵을 뒤집어 놨다가 엎어놨다가 깨봤다가 별짓을 다 해. 사람 어디 날아다닐 수 없을까? 땅속에 들어가면 뭐가 없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 지가 하고 싶은 일 하다 보니.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그것이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그것이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사는 사람이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하느님 품 안에서 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려면 나의 타고난 달란트를 찾아서 그것을 마음껏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골똘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자신의 길을 개발해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딱 11시 20분입니다. 제가요 뭐 별로 좋은 강의는 못해도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땡치면 마칩니다. 이게 저 텔레비나 이 라디오 이 방송 진행을 하도 많이 해봐서요. 이거 시간 넘어가면 잘려. 방송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아침 조찬 행사가 있어서 파레소토에서 조찬 행사라고 이리 왔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졸려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다 졸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스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행복한 길이 뭘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노래를 부르는 일이 됐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웃기는 일이 됐든 축구가 됐든 소설책을 보는 일이든 글을 쓰는 일이든 뭘 더 살다 외우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내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찾아서 내 자신을 개발하고 동시에 그러한 달란트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오늘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이기적일 때가 몇 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갓난 아이 때 아닐까요?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갓난 아이들은 남에게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받아먹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온통 받아먹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만큼 이기죠. 받아먹기만 했어요. 배고프면 울면 돼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가만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고단해 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지금 울어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울자. 이런 아이 보셨나요? 없죠. 받아먹기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 돈으로 다녔습니까? 누구의 혜택으로 다녔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수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입속을 채우면서 커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한 말씀 듣는데, 여보게, 당신 몇십 년 가서 살고 오라고 그랬는데 참 이기적으로 살다 왔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요새 젊은이들 하는 말로 얼마나 쪽팔릴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그만큼 혜택을 받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죽기 전에 빨리 반가이를 해야 되겠다. 반가이란 말 하세요? 이러면 벌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이 똔똔 비슷하게라도 해갖고 가야지. 그래도 좀 할 말이 할 말이 있지. 그렇게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경쟁해서 지속 채우고 또 조금 돈 좀 더 보태가지고 물건 팔고 이렇게 살아온 삶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우리 세상에 그동안에 빚진 분들에게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좀 반가이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벌충을 해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만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